안녕하세요. 저는 보림출판사의 박은덕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우선 이분은 관장님 전문이십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펭귄 각종과학관의 관장님을 스스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관장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학을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시는 재미있는 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팬인데요. 이종모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펭귄각종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림출판사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보림출판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예전에 그림책 중심으로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몇 년 동안 과학책을 정말 멋진 과학책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건 아니지만 외국에 좋은 그림이 있는 과학책으로 그러니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책을 보림출판사의 팬들에게 이 보림의 과학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기꺼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덥잖아요. 오늘같이 더운 날 과학 이야기 하기 별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과학 별로 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과학을 잘했을 리가 없죠. 과학은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펭귄각종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펭귄각종과학관이 뭐냐고 막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주관님 소개했듯이 12년간 세계의 과학관에서 관장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부르기가 편했어요. 이 관장, 관장님하고 12년 동안 불렀는데 제가 2월 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거죠. 제가 좀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 사무실 이름을, 집필실의 이름을 그냥 펭귄 각종과학관이라고 지었을 뿐이죠. 실수했어요. 이렇게 지었더니 사람들이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뭘 전시했는지, 또 입장료는 뭔지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책은 잔뜩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관의 요소들이 있는 것들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을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워낙에 서평가이기도 하고, 이제 과학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었는데, 제가 이제 원한 책들을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경험으로 한 출판사의 책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자기 소곤소곤 합니다. 내가 걱정이 많아요. 무슨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냐 이런 거죠.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리나 보다 하면서 하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것만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마치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으로 갈 때였어요. 예, 짓고 있었거든요. 짓는 과정부터, 공사 과정부터 제가 이제 관장을 했는데 그때 노원구에 있거든요. 서울시립과학관이. 그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교사와 학부모들을 모시고 공청회라는 걸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구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런 과학관을 지어달라 막 그런 거였죠. 크게 모이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과학은 재미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신나는 거잖아요. 과학이 신나는 거라고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라는 게 한 가지 요구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쉬운 거잖아요. 과학이 쉽다는 걸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였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두 개죠. 과학은 쉽다는 걸 알려줘라. 과학은 신나는 것을 알려줘라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쉽지 않습니다. 또 과학은 쉽지 않고 어렵고요. 과학은 신나지 않고 사실은 되게 지루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과학이 신나고 쉬우셨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자기는 힘들게 성장해놓고선 아이들에게는 과학이 신나는 거다. 아니면 과학이 쉬운 거다라고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는 과학이라는 과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3학년은 돼야지 과학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전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21세기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과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들은 조금 더 일찍 과학과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직도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과학을 금방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제 뒤에 먼저 이제 공룡에 관한 책 3개를 띄워놨어요. 다 보림출판사에. 오늘은 보림출판사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책 보기 전에 제가 딴 출판사 책을 하나 띄워놨어요. 다 다른 출판사 책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비출판사의 읽다 보면 공룡 박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내가 보림출판사 인스타그램에 나오면서 이런 딴 출판사 책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책 제일 좋아요. 이 책 좋습니다. 읽다 보면 공룡 박사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박진영 박사님 였었고요. 제가 이분을 과천과학관에 모셨습니다. 연구사를 모셨거든요. 이제 무진 애를 썼어요. 그 다음에 만화로 보는 공룡의 생태, 김도윤이라고 하는 또 만화가 곤충학자가 했고요. 화석 동물 행동학. 이것도 정말 화석 갖고 어떻게 동물 행동을 보게 하는 책이에요. 다 성인을 위한 책입니다. 읽다 보면 공룡 박사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다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과학을 지식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애들은 금방 한계가 옵니다. 왜 초등학교 때 보면 9살, 13살 사이에 공룡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룡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박사님이 이용남 박사님이에요. 이용남 박사님은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룡 박사 중에 한 분이죠. 제가 그분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모셨어요, 강사로. 꼬마 애들이 다 강연 끝나 손듭니다. 선생님, 박사님, 무슨 공룡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 공룡은 왜 이런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용남 교수님이 뭐라냐면, 야, 나도 그 공룡 몰라. 그런 거예요. 나도 처음 들어보는 공룡인데, 아이들은 공룡 박사님보다 더 많은 공룡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중요한 걸까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과학을 닫고 이제 지식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은 금방 질려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저는 좀 아름답게 아니면 스토리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책이죠. 저기 책 하나만 주워 주시겠어요? 저기 사이다란 책. 이것도 미안한데 이것도 또 다른 출판사 책이에요. 예. 이건 어디냐면 생각의 힘, 상상 아카데미에서 나온 사이다 시리즈입니다. 과천과학관의 과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하게 하는 것만큼 과학에 아이들이 머물게 하는 게 좋은 게 없거든요. 왜 그렇게 공룡 좋아하다가 왜 공룡이 다 떠납니까? 질문거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질문거리를 얻게 하는 거고 하나는 과학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그림이 쉽지 않아요. 읽다 보면 공룡 박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는데 공룡을 잘 그렸어요. 하지만 아름답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거 몇 권의 보림출판사의 과학책들. 그러니까 보림출판사가 워낙에 그림책으로 훌륭한 그림책을 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과학책을 낸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아름다운 공룡책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이게 읽다 보니 딱 요 정도 사이즈가 요만큼 돼요. 줌 동물백과 공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 지식을 많이 전달해 줍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생명의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공룡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공룡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공룡이 있었는지를 아주 공룡의 그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공룡이 바뀌었는데 최신의 형태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 긴 공룡들이 목을 딱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군요. 공룡이 머리하고 꼬리가 수평으로 쫙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공룡에 대한 지식들을 아주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룡에 대해서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질문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공룡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예요. 초식의 육식이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형태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때 그 공룡은 왜 그런 모습이었어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사람들 공룡들은 다 화석으로 존재하잖아요. 자, 그럼 화석으로 공룡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요? 렛츠고 공룡 탐험이라는 책입니다. 보림 출판사 책이에요. 정말로 재밌어요. 누군가가 자연사 박물관에 간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공룡의 화석이 어떤 시대에 어떤 공룡이 살면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쥐라기에는 어떤 바다들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렛츠고 공룡 탐험 이런 식인데요. 읽다 보면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촉각 경험을 갖게 하는 거죠. 딱 열어봐요. 한층 열어보고 그러면 또 이게 열리고 그러니까 한 층씩 펼쳐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시대별로 쫙 있잖아요. 한층 벗겨놨더니 어떤 자연사 박물관이 열리고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공룡들이 보입니다. 또 한층 더 넓어봤더니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예요. 그러니까 지층을 보여주는 거죠. 트라이아스기의 공룡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근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트라이아스기 육지, 그러면 바다에 살고 있던 대형 파충류는 어떤 게 있었나?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거든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쥐라기에는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못 긴 공룡들도 생겼을 때예요. 이제 그 다음에 육식 공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식 공룡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이들 잘 아는 알로사우루스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바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공룡이냐면 중생대의 육상에 살았던 파충류 가운데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있는 애만 공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았다.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바다에 살았던 대형 파충류도 당연히 공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점점 페이지가 넓어지죠. 이 책이 구성이 잘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야기할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사 박물관 갔어요. 시대예요. 이거 더 깊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만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시대가 갈수록 이 페이지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쥐라기 공원, 쥐라식 파크라는 공룡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공룡의 대부분은 백악기 시대의 공룡입니다. 가장 마지막 시대의 공룡이에요. 근데 왜 쥐라식 파크를 했을까요? 쥐라기 공원 멋있잖아요. 백악기 공원 하면 뭔가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라기 공원이라 한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알았어요. 저기 나오는 공룡들이 다 백악기 공룡이라는 걸. 나중 시절 점점 커지거든요. 쥐라기 초식 공룡, 거대한 육식 공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쥐라기 하늘. 거기에 익룡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가 더 큰 생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드디어 백악기의 공룡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백악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잖아요. 티렉스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점점 자기가 알고 있는 데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가 오기 전까지 어떤 역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질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공룡의 멸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멸종이라는 것은 자연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진화하려면 일단 멸종을 해야 돼요.
멸종은 지금 보면 되게 슬픈 일이지만요. 저 공룡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공룡 옷 입고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도 공룡 옷을 입고 있는 건 정말로 공룡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근데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면 공룡은 얌전한 놈들에서 같이 못 삽니다. 공룡이 사라져야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의 멸종은 슬프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살았던 생명의 멸종은 좋은 거예요. 공룡이 멸종됐기 때문에 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관 관장이라고 자부해요. 그건 제 생각이죠. 제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관장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과천과학관 관장으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나가고 나니까 그분을 관장으로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멸종이란 건 이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태계의 빈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룡도 마찬가지로 저는 공룡을 좋아하지만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포유류들이 번성할 수 있었고 영장류가 등장하고 드디어 사람마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렛츠고 공룡 탐험이란 것은 마치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내가 보는 흐름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서울 경기에 살면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안 가보셨다면 내가 혹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심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최고의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아시아의 최고의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촘촘하게 잘 만들어진 곳입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가서 그냥 흐름만 딱 미리 사진만 찍고 오지 마시고 저는 렛츠고 공룡 탐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이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갖고 가도 돼요. 갖고 가서 자기가 여기서 본 시대와 그 자연사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 재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촉각 경험을 할 수 있는 점이라서 저는 아주 추천하는 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끼리끼리 공룡 친구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것만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뭐예요? 공룡 분류에 관한 책인데요.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수강류, 용강류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어떤 공룡은 뭐 키가 큰 공룡이야, 어떤 틈에 뿔이 있는 공룡이야, 뭐 어떤 공룡 화려한 공룡이야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책의 번역자가 바로 박진영 옮김을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과천과학관으로 모셨다는 그분이거든요. 정말로 좋아요. 이분 책이 보림 출판사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쓴다기 번역을 한 책이긴 하지만요. 공룡에 관한 책이라면 여러분은 주로 누굴 걸 보면 이용남 박사님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용남 박사님 최근에도 책을 공룡책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이용남 박사와 박진영 박사 책을 제가 믿고 보면 됩니다. 믿고 보면 이 사람이 썼든지 옮긴 책은 믿고 보면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투루 책 쓰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가 재밌게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박진영을 잘 모르지만요. 박진영하고 검색해보면요. 이렇게 쫙 나와요. 가수 박진영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죠.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을 분류할 때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는 그 파충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생물학적인 분류 체계와는 달라요. 근데 아이들이 생물학적인 분류 체계로 알아야 되나요? 이제 공룡을 막 좋아하는 애들이 공룡은 교과서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분류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되게 실용적인 방법으로 많이 분류하잖아요. 버섯을 분류할 때도 독버섯 아니면은 뭐 국거리 버섯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자기식으로 분류하는 훈련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벼슬이 있는 동물, 특별한 독과 가시가 있는 공룡들, 사실 공룡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똑같이 또 한 번 하니까 촉각 경험이 있는 공룡책이 바로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겁니다. 저 이게 구멍 뚫린 책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시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출판사에서 이런 책 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 구멍 파야 되잖아요. 한번 팔 때마다 이게 몇십 원씩 들어요. 제가 유학할 때 몇십 원이었는데 벌써 20년 전에 몇십 원씩 들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훨씬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자, 펼쳐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보는가, 뭐가 어딜 갔어요. 어딜 갔는데 뭐가 흔적이 보이네요. 다 보여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뭘 찾아내고 사람들이 점점 넓어져 가면서 예, 시대를 넘어갑니다. 아, 그때 뭐 드디어 땅을 팠더니 뭐 공룡 끄트머리 부스러기가 보였어요. 이걸 보면서 점점 공룡을 화석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차곡차곡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정도 공룡을 벗어내려면 한 해에 못 캐납니다. 요만큼 캐놨다가 딱 덮고 내년에 다시 캐고 막 그러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공룡 연구하는 박사님과인데 어떤 사람은 금방 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지영 박사님 같은 금방 했어요. 공룡 전문가지만 논문은 악어 갖고 했거든요. 왜 악어 갖고 했을까요? 거북이 갖고 했습니다. 좀 작거든요. 악어 갖고 했어요. 예. 근데 저기 대전과학관의 이양재 관장님은 아이도 박사가 안 되었어요. 훨씬 선배인데. 왜냐면 이분은 못 낀 공룡 하세요. 엄청 큰 공룡 있잖아요. 그 공룡을 일단 스케일링을 다 해야 돼요. 다 밝혀내야지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잖아요.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령이 필요해. 빨리 박사 돼야 되잖아요. 박사 되면 작은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커다란 공룡은 누가 박사님 된 다음에 하면 되죠. 일단 멋있거든요. 큰 거면. 이거 하면요. 논문도 쓸 것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룡이 나와서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가냐는 것들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 팝업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넘어가면서 어떤 페이지는 금방 넘어가고 아마 아이들은 앞쪽 페이지에 엄마가 같이 보면서도 이걸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한 페이지를 어떻게 하지? 엄마들은 미리 끝까지 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그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왼쪽에만 살짝 있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보는 화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요거만 보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더 유아들을 위한 책이죠. 그래서 결국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는 공룡이 아니라 한참 전에 봤던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에 관한 책을 딱 지금까지 본 그 책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는 세 개의 공룡책 있잖아요. 공룡, 그 위에 세 개들이 다 보림 출판 책이고, 아래 세 권은 왼쪽에 두 권은 뭐 어른들을 위한 책이고요. 아래 쪽에 읽다 보면 공룡 박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적당한 것 같고, 살아있는 화석은 아주 유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렛츠고 공룡 탐험은 같이 이거 들고서 자연사 박물관 가서 칸칸이 다니면서 한번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펼치고 거기서 인증샷을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저런 거 있잖아요. 즉석 카메라. 뭐라 그러죠? 폴라로이드. 제 딸이 좋아하는데 그 폴라로이드를 그 앞에 찍어서 그 페이지마다 붙여 놓으면 아이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라진 지구의 풍경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보다는 엄마를 위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림 출판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옛날에 지금 사라진 그 멸종의 역사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장엄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놀란 책입니다. 일루미사우루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마법의 삼원색 렌즈로 비춰보세요라는 책이에요. 일루미네이처 그런 건데요. 이 책이 뭐냐면 딱 펼쳐보면요. 이렇게 안경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걸 딱 빼요. 어디 갔어요? 예, 빠졌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여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빨간색을 비춰보면 여기서 딱 비춰가지고 여러분 다 보이려나 보일 리가 없죠. 이렇게 빨간색 비치면 혹시 여기 공룡이 보입니까?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을 쭉 보면 공룡을 찾을 수가 있고, 초록색을 딱 비치면 여기에 그 당시 식물 환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비치면 고대 아주의 공룡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이 보입니다. 이거 답답하시죠? 답답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 딱 펼치면 있는 이 면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면이에요. 이런 면이 뭐가 정신없이 사납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비춰봐도 되고, 제일 뒤에 보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를 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게 어떤 웹사이트로 넘어가요. 웹사이트로 넘어가면 요런 환경이 열립니다. 자, 그 RGB 바로 딱 보이잖아요. 요걸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거 대신 휴대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딱 대면요. 자, 빨간색. 뭡니까? 빨간색을 비추니까 그 페이지에는 공룡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을 비추면 거기에 식물 세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비추면 거기에는 또 다른 고대 생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마다 종류마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지금 보여준 책은 그 공룡에 관한 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룡화 표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리즈는 그 유령들의 세계. 또 하나는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갖다가 다양한 형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그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몸을 들여다봐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 보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어떤 색으로 보면 뼈가 보일까? 어떤 색으로 보면 근육이 보일까? 어떤 건 내장이 보이는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층치기,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층치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 책, 지식을 하나씩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도 보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핏줄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통째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도 공룡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공룡이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연이 필요했고, 그 자연 속에는 공룡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대 시대의 동물들이 있었다는 걸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분석적으로 본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정신없는 환경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신없는 환경이 펼쳐지지만, 일단 한 페이지를 내가 펼쳐볼게요. 북아메리카요. 자, 북아메리카의 어떤 자연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 여기를 딱 펼쳐보면 우리는 아까 이 카메라, 이 렌즈를 통해서 색깔 렌즈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이거 하나씩 들여다 보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룡도 보이고 다른 자연도 보이고 식물도 보이고 다른 동물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동물을 우리가 봤는지, 그 공룡과 다른 동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식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하면 질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까 뭐 만지면 촉각 경험을 하듯이 자기가 이것을 작용하면서 인터액티브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수동적으로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정보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되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크게 장점이 있는 시리즈예요. 근데, 사실 정보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왜요? 아름다워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을 접근할 때 제일 좋은 게 아름답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벌레들입니다. 벌레가 엄마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요, 벌레 정말 좋아해요.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서대문 자연사박도 마찬가지고, 국립과천과학관에 가면요, 그 곤충관에 가면 커다란 통에, 이 테이블짜리 커다란 통에다가 흙이 있고, 거기에 그 커다란 뭐 풍뎅이들의 애벌레들이 있어요. 막 기어다닙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으윽한데 애들은 그 애벌레를 거의 이따만해요. 이걸 딱 집어서 막 만지죠. 살살 만지기 좋은데 꼭 터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근데 그 아이들은 벌레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벌레는 어디에나 있지예요. 요즘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벌레가 어디에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물들 가운데 한 70% 정도가 그 곤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레들입니다. 이 벌레들을 아주 재미없는 양식으로 차례들을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벌레들 종류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목차는 재미가 없는데요. 목차는 재미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곤충의 비밀입니다. 요 놀라운 곤충의 비밀이었어요. 여기 보면 한쪽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요 분류골의 동물들을 곤충들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마리만 한 종류만 보여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분류를 해놨겠어요? 같은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 곤충군의 이 동물군의 공통점이 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건 사마귀입니다. 다양한 사마귀가 있지만 사마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책에 딱 펼쳐지면 이게 하나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접은 날개와 펼친 날개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딸을 키워볼 때는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꾸 망가져.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들이 고쳐주면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고쳐줬거든요. 애들이 몇 번 하다 보면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고치고 싶어 하죠. 그럼 더 재밌는 거 뭐였냐면 제 딸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 살 때, 공부할 때가 아니라 살 때, 여기서 날개가 떨어지잖아. 이걸 조합도 합니다. 이 저기다 붙여보는 거예요. 딴 데다가. 아이고, 제가 애들 뭐 할 때가 아니라 제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고 원래 그랬을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본 거죠. 예, 근데 벌레는 어디에나 있지, 놀라운 곤충의 비밀,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뭐냐면, 애들은 곤충 좋아하잖아요. 풍뎅이 키우잖아요. 장수 풍뎅이 키우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은 사실은 나비예요. 나비인데 어떻게 해요? 나비는 키울 수가 없죠. 날아가야 되니까. 날아간 것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나비를 키우려면 나비는 먹이 식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풍뎅이 같은 건요, 그냥 젤리 갖다 주면 그 많은 풍뎅이들이 다 잘 먹고 살아요. 근데 나비들은 나비마다 다른 먹이 식물들이 있습니다. 나비마다 다른 먹이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비를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원이 있다면 정원에다가 많은 나비를 불러오고 싶겠다. 그러면 아는 나비를 하나 치세요. 무슨 호랑나비 먹이식물 치면 그 먹이식물 뭐라고 나옵니다. 그걸 몇 가지만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 먹이식물에 해당 나비가 여러분의 정원에 몰려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비는 키우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비를 우리는 책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아름다운 책으로 보는 겁니다. 자, 책이 커서 자꾸 예,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놀라운 나비란 책인데요. 그 나비의 그 특징들, 나비는 뭐고 나방은 뭐고 이런 거 특징이 보여져요. 근데 이 책은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한 살이라고 했잖아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애벌레가 정말 애일까 하는 거죠. 나비가 애벌레가 많이 먹을까요? 성충이 많이 먹을까요? 왜 사람은 애는 조금 먹고 어른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모든 벌레들은요, 애벌레가 훨씬 많이 먹습니다. 평생을 애벌레로 살다가 성충에 못하면요, 교미를 위한 장치예요. 짝짓기를 위한 장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려니까 애벌레 기어다녀가지고 언제 짝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날라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애벌레가 내가 잘났다고 어떻게 서로 자기를 과시하겠어요. 아름다운 형태가 돼서 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각 시대를 사는데 애벌레가 가장 긴 시기를 삽니다. 긴 시기를 하면서 어떤 뱀처럼 생겨서 앉아먹기를 하고 어떤 송충이처럼 못생기게 생겨서 맛없게 보이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들을 보면요, 그 나비 어떤 애벌레인지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비단나비 제비류인데요. 이 책의 장점이 이겁니다.
여기 왼쪽에 자가 있잖아요. 자가 짝 있어서 실제로 우리 나비는 조그마니까 이 조그만 나비를 어떻게 크게 관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비는 크게 그려야 되죠. 크게 그려야지 나비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그려 놓으면 그 나비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척도는 과학에서 척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 갈 때 무슨 지질 현상이나 뭘 볼 때 보면 꼭 아내를 그 옆에 세워요. 아내를 왜 세우냐면 자예요, 자. 그 스케일. 아내와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스케일이 있어요. 왼쪽에 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를 가지고서 이 나비, 이 세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져 있지만 이 나비의 크기는 실제로는 요 센치 정도, 이만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크기도, 사이즈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나비와 나방은 어떻게 세상을 볼까라고 하는 그 감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나비는 왜 그렇게 날개가 화려할까라는 생각도 있죠. 나비의 색깔을 크게 두 가지로 만드는데요. 하나는 화학적인 색깔이고 하나는 물리적인 색깔입니다. 우리 몰포나비라고 해주고 금속성의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표면 그냥 나노 구조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색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색소를 이렇게 다 부숴버리면 시커먼 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나노화학이라고 하는 나노 물리학에 대해서는 지평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 성체의 삶을 보여주면서 나비 성체는 이렇게 왜 아름다운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짝짓기를 하는 거죠. 오로지 목적이 짝짓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비는요, 먹지 않는 나비들이 많아요. 왜냐면 먹는 나비도 뭐 먹습니다. 그러니까 꿀도 따고 막 그러잖아요. 먹지 않는 나비는 뭐냐면 수명이 짧은 나비들이에요. 얘네들은 짝짓기 할 틈도 없는데 언제 뭐 먹고 있겠어요. 하루살이 수컷은요, 기껏해야 뭐 하루를 채 못 살아요. 암컷이 한 2, 3일, 3, 4일도 사는데. 그러니까 하루살이 수컷은 입이 없습니다. 아예. 짝짓기 해야 되는데, 짝짓기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하는 거죠. 요즘 어마어마하게 울어대잖아요, 매미들. 우는 매미는 100% 수컷입니다. 수컷이 왜 울까요? 나 여기 있어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씩 울으면 좋잖아요. 한 마리 막 누가 한 명 울면 제대로 힘드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하나 울면 다 울어대요. 혹시 저놈한테 다 갈까봐. 왜냐면 수컷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 나비 지금 아직 매미가 다 죽을 철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막 죽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어떤 애들이냐면 짝짓기에 성공한 애들입니다. 짝짓기에 성공했어. 7년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았어요. 막 기어 올라와서 이제 변태를 해가지고 매미가 돼서 그걸 실컷 울었잖아요. 우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온몸을 떨어가면서 우는 게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게 힘들죠. 근데 짝짓기에 성공했어요. 야,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태가 막 웃는 애 있잖아요. 걔네들은 짝짓기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저 매미의 95%는 짝짓기 못하고 죽습니다. 매미뿐만 아니에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수컷의 95% 정도는 짝짓기 못해보고 죽습니다. 암컷 옆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행운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만큼 모든 수컷이 거의 모든 수컷이 짝짓기에 성공하는 예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짝짓기에 성공해서 애를 둘이나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놨죠. 이 작은 나비를 하나를 이렇게 크다랗게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사진을 찍으면요. 저는 도감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진을 찍은 도감들은 감동이 없어요. 갖고 다니기 좋아요. 딱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도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집에다 놔두는 거고요. 갖고 다니는 건 조그만 도감을 갖고 다니겠죠. 하지만 일단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아이들은 자연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애벌레와 성체는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 이런 것들은 엄마가,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기 좋은 거죠. 또 위장, 의태, 과시 이런 거 있잖아요. 서대문 자연생활과 2층에 보면
이 곤충들의 위장에 대해서 기가 막힌 전시물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서대문 자연스럽박물관은요, 성인 6,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국립박물관이긴 하지만 그건 돈값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가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보십시오. 왜냐면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에요. 힘들어요. 우리가 미술관 쭉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술관 볼 때는 와 이쁘다, 야 이게 뭐다 하고 하잖아요. 지나가다면 부모님들이 설명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시험을 보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뭐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과학관만 오시면, 자연관사 박물관만 오시면 부모님들은 꼭 애들한테 시험을 보고 싶으시세요. 쭉 보고 나서 이제 고생대 쭉 보고 중생대, 신생대 왔어요. 그때 이미 애들은 신생대에 동물의 메모대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야 너 아까 봤잖아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뭔지 기억해? 삼엽층이에요. 중생대 표준화석 안문화에 들은요. 애들은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면 자기 엄마들 짜증내요. 아니 나 그것도 기억 못해. 삼엽층이잖아. 그런다면 애들은 힘들어요. 2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힘든데 물어보면 더 힘들죠.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미술관 갈 때 보면 그냥 가시는데 꼭 자연사물 과학관 가면 학습지 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학습지 갖고 가서 괄호 안에 채워 넣게 하고 줄 잇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집중은 잘하세요. 집중은 잘하고 막 하는데 막 심지어 막 뛰어다니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학습 장소가 돼버리거든요. 우리 미술관 가면서 아이들을 미술가로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문화로 즐기잖아요. 음악당 가서 음악을 콘서트에서 들으면서 애들을 음악가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애들 데려가면서 애를 문학가로 키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 문화로 즐기는데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오면 애들을 과학자로 만들겠다 그래요. 심지어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난 과학자가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힘든데 피곤한데 그래서 아씨 나 과학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엄마 자꾸 물어봐. 과학관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2시간 보기 힘들었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맛있는 거 사주는 겁니다. 박물관에 맛있는 거 팔아요. 제발 김밥 싸가지 마시고, 김밥은 집에서 싸주면 좋지만, 거기 가면 케이크 먹는 거예요. 주스에다가.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기념품점. 기념품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애들이 보면 기껏해야 뭐 5,000원짜리 사달라 그래요. 근데 5,000원짜리 사주지 마시고요. 25,000원에서 5만원짜리 멋진 공룡들이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달라요. 그게 따라 생기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이 생기고, 그러니까 허접한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그 모형. 또 책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자기는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뭐 아틀라스 나방이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 가서 이 나방도 사왔어요. 실물을 갖고 싶은 거죠. 왜 그 실물을 갖고 싶었을까요? 책에서 이런 것들을 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은 처음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감이 이 조그만 도감이에요. 주머니에 꾹 뚫고 다니는 거. 하지만 이거 갖고 아이들이 찾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 어른들이 갖고 다니는 거고요. 집에 도감을 놔두려면 이런 도감이 있잖아요. 멋지게 있는 큰 도감. 보리 출판사에 나오는데, 보림이고요. 그건 보림 딴 출판사인데요. 7만원짜리 있어요. 7만원짜리. 큰 거 7만원, 싼 거 몇만 원짜리 있는데, 좋아요. 집에 한 권쯤이 있으면 좋은 거죠. 박물관 나비 트렁크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좋겠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빅북새라는 책이 있어요. 빅북새. 왜 더 빅북? 이게 뭐, 보림 출판사 책에 비하면 큰 책도 아니에요. 이게 뭐, 나비가 더 커요. 나비가 더 커. 나비가 더 큰데, 이 책은 그냥 이렇게, 그냥 놀라운 나비들인데, 이거보다 작으면서 빅북이라고 그래요. 더 빅북새라고 했는데, 화면 나왔 그냥 더 빅북새예요. 새 공룡을 봤다면, 공룡을 좋아했던 친구를 윤 다 압니다. 새가 공룡이라는 거 알거든요.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공룡은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보지 못하는 공룡에 계속 빠져 있다면, 이것을 연장시켜서 요즘의 공룡을 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봅시다.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가 7월 26일. 오늘이 7월 27일이잖아요. 어저께 나온 논문입니다. 어저께 논문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뻐꾸기 있잖아요. 뻐꾸기가 탕란을 하죠. 그러니까 뻐꾸기 알이, 그러니까 주로 뱁새가 뭐냐면 왜 황새 쫓아가다가 가량에 찢어지는 새 있잖아요. 근데 뱁새의 정식 명칭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새는 그래요. 이름만 알면 그 새가 보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머리가 붉은색이고 눈이 오목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면요, 제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뻐꾸기가 거기다 탕란을 해요. 근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이 요만한 하늘색인 데는 뻐꾸기 알도 하늘색이에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뱁새의 알이 점박이 무늬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뱁새 둥지에다가 뻐꾸기 알을 한대. 그러면 거기는요, 뻐꾸기 알도 점박이 무늬예요. 그러니까 공 지나간 거예요. 얘는 자기가 안 키울 생각이 없어요. 뱁새한테 하려고 해요. 근데 뱁새가 안타까워요. 뱁새가 좀 뻐꾸기가 막 커진단 말이에요.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는데 새끼는 요만한데 이만 커다란 뻐꾸기에 조그만 새끼가 계속 먹이를 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 바로 옆에 뻐꾸기는요, 계속 뻐꾹뻐꾹 울어대고 있어요. 이 새끼가요, 이 뱁새가 자기 어미가 아닌 줄 알아요, 이미. 엄마는 계속 자기 소리를 내면서, 우리 엄마는 저기 있는데, 저게 우리 엄마야. 하지만, 이상한 이 엄마가 계속 나한테 먹이를 주고 있네. 라고 하죠. 어느 날 자기 엄마 쫓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뭐냐면, 또 다른 드롱고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새가 있는데 얘는 뻐꾸기를 이렇게 안 속는 거예요. 뻐꾸기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오른쪽 왼쪽이 요게 뻐꾸기예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알 표면을 갖다가 미세하게 바꿔요. 이게 그 지역의 드롱고라고 하는 새거든요. 새가 드롱고의 새알이 이래? 그럼 얘는 이런 모습을 내는 거예요. 뻐꾸기도. 또 드롱고 새알이 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그럼 그 지역에서는 뻐꾸기도 이런 색깔로 모양을 내요. 이렇게 붙였고 완전히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롱고가 완벽하게 구분해내요. 우린 바보가 아니야. 똑똑하신 거예요. 거기에 미세한 진화 과정 속에서 이 미세한 차이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논문을 보면서 재밌다. 공진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 책에서 더 빅북 새예요. 새의 여러 가지 새의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는, 다양한 새들을 보여주는 거죠. 새에도 어떤 새들이 있고, 어떤 새의 우리들은, 새의 무리들, 새는 어떤 새들이 무리를 짓고 어떤 새가 무리를 짓지 않는지, 또 여기는 우리 새를 관찰할 때 어떤 방식을 관찰하는지, 깃털, 어떤 깃털은 날을 수 있고 어떤 깃털은 날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새에 관해서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는 어떻게 이동하고 왜 이동하는가, 또 큰 회색 올빼미를 하나 모양을 주면서 얘는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고 그 생태를 보여주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플라멩고 있잖아요. 플라멩고가 왜 빨갛냐면요, 플라멩고는 갑각류를 먹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남아메리카에도 소금밖에 짠 호수에도 홍역 살거든요. 거기에 조그만 새우나 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색소 때문에 빨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거 있죠. 꽃게. 꽃게가 평상시 바위 색깔이잖아요. 바위 색깔인데 삶으면 빨간 색소가 있죠. 그 색소를 우리는 괜찮은데 새들이 그걸 먹으면요, 그 색소, 원래 바위 색깔 것들을 몸에 들어와서 빨간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학도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빨갛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조그만 갑각류들이 그 갑각류의 색소를 먹으면 자기 몸의 효소 작용에 의해서 자기 몸을 빨갛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 진한 빨간데도 있고 연한 빨간 홍학도 있거든요. 그건 거기에 먹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 색소를 먹었다 해가지고 색깔이 바뀌지 않잖아요. 딱 보면 너 어저께 우리 몰래 새우 먹은 거 아니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색깔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새는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양한 새들의 많은 특징들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점이 저는 이 새알이었어요.
요 새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게 저 논문에 나와 있는 모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이 들어있진 않지만 이 새들이 왜 이 다른 무늬들을 갖고 있는 거지 아는 거죠. 아마 어릴 때 이런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저런 연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는 사실 새 둥지를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동네 새 둥지가 있긴 하지만 새 둥지에 올라가서 새를 본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너 자연을 보살펴야지 너 그렇게 하겠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촌에 가면 그 약간 이제 모자란 새들이 저도 봤는데 저거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옥수수 가지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거기다 다 알을 낳았어. 얘는 정신이 없는 새죠. 옥수수 금방 따는데 딱 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농사를 짓는 분이 그거를 못 봤잖아요. 그 계속 두고 있는 거야. 계속 두면서 얘가 이제는 빨리 부화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냥 새도 나중에 안 거예요. 아, 이게 날 곳, 놓으면 안 될 곳을 낳겠구나. 자기도 불안해서 충분히 부화를 시키지 못해요. 이소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이 새 동지를 딴 데 옮겨두면 또 새는 또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은 또 딴 데 가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짝짓기 다시 해서 또 다시 새 출발하죠. 그래서 보면 제비가 저는 강남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가을을 나는 제비들이 있어요. 어떤 제비냐면 부화에 실패한 거예요. 그제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죽었다든지 잘 못 키웠다든지 아니면 뱀한테 잡혀먹었다든지. 동물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번식이거든요. 아, 난 번식에 실패했네. 그러면 되지. 난 여기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왜 안 돼? 번식하러 왔잖아. 근데 번식에 실패했으니까 안 되겠어. 내가 다시 한번 더 알을 한번 낳아야겠어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에서 보지 못하니까 이것을 실제로 책에서 그림책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 너무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을 다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만화책이 왜 좋습니까? 저는 만화책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Y 시리즈 저 아주 좋아합니다. 그 많은 책들을 주제들을 각 다르게 같은 층위로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항공사도 하는 거겠죠. 근데 좋은 그림책이란 것은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과학에 접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1학년, 2학년 때 과학이라는 수업이 없겠어요? 아직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그런 과학 지식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과학과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방법이 뭐냐면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림과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연과 과학을 알려준다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과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아까 말했듯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렌즈를 통해서 다른 빛을 죽이고 그만 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니면 휴대폰을 사용해서 아니면 속에 파여 있으면 내가 촉각 경험을 통해서 그 과학과 좀 더 친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보여줬던 책들이 이런 거죠. 이게 줌 공룡 백과, 줌 동물 백과의 공룡. 이게 공룡만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 시리즈로 있습니다. 렛츠고 공룡 탐험이잖아요. 렛츠고 다른 시리즈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공룡 친구들, 놀라운 나비들, 빅북새, 벌레는 어디에나 있지. 제가 이런 다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름다워요. 일단 저는 아이들이 보는,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보는 과학책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사실 아름다운 거잖아요. 최대한 아름다우려고 거기 왔거든요. 왜? 짝짓기 해야 되니까. 아름답지 않으면 짝짓기를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동물과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 자연에 대한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공룡은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과학과 통하는 관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공룡이고 하나가 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별은 엄마 아빠도 모르고 공룡도 엄마 아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관문을 한번 들어가면 별을 통해서 별 보기가 좋잖아요. 천문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저기 뭐 영어를 간다든지 천문대 가도 별을 잘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없지만 거기 가는 경험만으로도 뭐 어떤 치도 별을 보여주거든요. 행성을 보여주거든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들과 유명한 과학자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하지 모임, 동지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정재승 교수 등등 모임인데 왜 손 날짜 잡기가 어렵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매년 하지에는 우리끼리 만나자. 매년 동지에는 우리끼리 만나자. 6월 21일, 12월 20일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 약속 안 잡고 그냥 우리끼리 저녁 때 만나서 같이 하루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는 왜 어쩌다가 과학자가 됐어? 근데 어릴 때의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빠가 보였던 어떤 밤하늘에 너무나 그 장엄했던 별들 이런 거죠. 제 딸은 이제 대학생인데 영국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갔었거든요. 런던에 있다가 폭풍의 언덕을 경험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것인가. 폭풍의 언덕에 정말 날씨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날씨가 너무 좋은 날 폭풍의 언덕에 딱 누웠죠. 누워서 하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빛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그 숲속에서. 근데 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나 너무너무 답답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왜 답답하지?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별빛이 너무 많은데 저 별빛이 너무 날 가슴을 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별빛이 내 가슴에 쏟아져 아빠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과학을 되게 잘했어요. 지금은 음악을 합니다. 정말 과학, 수학, 영재였는데 음악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별과 공룡인데 이 별과 공룡에 대해서 아름다운 책, 그 다음에 아름다운 책을 통해서 친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보를 충실히 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기 일루미네이처 같은 시리즈 있잖아요. 살아있는 화석,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렛츠고 공룡 탐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하다 그러잖아요. 책을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책을 내가 만지면서 뭔가 비추면서 내가 책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사라지는 지구의 풍경은 아이들보다는 지금 이 프로를 보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선물처럼 소개하는 책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지난 세월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했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은 마치 집에 그림을 걸어두는 것처럼 탁자 위에 펼쳐놓고 아무 때나 한번 보시면 지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들의 진화 과정을 내가 피부로, 내 눈으로,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1시간 동안, 1시간 이렇게 빨리 가요? 보림 출판사 책 겨우 6개 소개했는데, 딴 출판사 책 소개하면서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한 6개씩 소개했는데 벌써 1시간이 갔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독자들의 질문 3가지를 뽑아서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자 친구들은 공룡이나 타는 것으로 과학에 접근하는데 여자아이들은 무엇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남자애들과 여자가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되게 편견인데요. 여자아이들이요 공룡 좋아합니다. 실제로 왜 공룡 탐험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몽골에 공룡 탐험 많이 했어요. 민간인 데리고 가는 거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인들이죠. 성인들인데요. 여자가 더 많았어요. 다 언제부터 공룡 좋아했냐?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사회적인 억압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공룡, 여자가 좋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럼 너는 나비해요 그래요? 나비 대부분의 생활이 뭐예요? 애벌레예요.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모습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여자애들이요 공룡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별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남자애들은 파란색, 여자애들은 빨간, 분홍색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1930년대, 40년대만 해도 분홍색은 남자의 색깔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느 날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바비 인형 나오고 그러면서 바뀌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지금의 21세기에 살아가는 부모님이라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과학적인 접근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화학을 하는데 생화학과 대학원에 여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들 더 많거든요. 굳이 남자들은 남자고 여자가 뭐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관장님이 특별히 추천하는 과학 분야의 저자는 누가 있을까요? 3명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냐 어린이냐에 좀 달라지는데, 일단 어른이라고 그런다면 전 최재천 교수님, 또 그다음에 또 김상욱 교수님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그 과학 공부인가? 그 책도 훌륭합니다. 내가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책을 잘 읽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과학책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구나. 이것도 있어요? 다 있네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정말로 뛰어난 책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이건 과학과 좀 익숙하신 분을 위한 책이고, 내가 아직까지 과학과 익숙하지 않다 그런다면, 저는 아름다운 그 글로 되어 있는 과학책 추천하거든요. 심채경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알쓸 인잡에 나오셨던 그 천문연구원의 심채경 박사님인데, 달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의 책들이 있어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책도 있고 한데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는지. 그 다음에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의 이명현의 별 해는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으로 약간 에세이 같은 과학책을 통해서 과학과 접근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정모라고 하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분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뭐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 이런 것이 어른들한테는 괜찮은 책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다 그러면 이지유 선생님이 있어요. 별똥별 아줌마라고 불리는, 지금 칠레에 가서 뭐 몇 년간 살러 가셨어요. 거기 천문학 연구를 하시러 가셨는데, 그분의 보면 다양한 시리즈가 있어요. 별똥별 아줌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정말 좋고 재밌는 책이에요. 그분은 다 자기가 몇 년씩 발품을 팔아서 쓰십니다. 그런 거 같고, 또 공룡의 박진영 박사고. 근데 애들 책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저학년 이하다면 사실은 어떤 저자를 이런 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판사 보고 하는 건데요. 출판사 보면 보림, 뭐 당연히 역시가 보림, 길벗 어린이, 뭐 몇몇 출판사들의 책들, 워낙에 아이들 책, 그림책 잘 내는 곳에 책들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림의 워낙에 그림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림의 과학책들, 우리나라 책은 아니에요. 다 외국 책이긴 한데 정말 멋진 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 책이에요. 그림 하나하나에 책 한 권 내면 몇 년씩 작업을 해야 되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책을 딱 건져주는 것보다 한번 같이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서 네가 한번 책 골라봐 라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책 골라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애들도요, 몇 번 하다 보면 눈이 있어서 좋은 책을 찾게 됩니다. 나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만 돼도 저는 애들이 고를 수 있게 해줄 텐데 생각해요. 근데 무슨 추천도서 있잖아요. 추천도 좋은 책이 쌓여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야지,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독서 생활을 만들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금방 엄마 아빠가 책 좋아하시면요, 아이들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 책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몇만 원이 아까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애들 교육시키는데 학원에 그렇게 돈 많이 쓰면서 책에다가 좀 더 써서 정말 버리고 싶은 책을 막 골라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다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멸종 다음엔 어떤 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진화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인간이 멸종됐던 어떤 상황일까요? 엄청나게 더워진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기후 문제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되게 강인한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커다란 동물 가운데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에어컨도 떼고 딴짓 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은 금방금방 변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계에 되면 어떤 생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또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없는데, 인간이 없는데 딴 게 생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버틸 방법을 찾아놔야겠죠.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올해 덥게 된 이유가요. 우리가 관측한 이후로 역대로 최고로 강력한 그 엘니뇨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4월 말에 이미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온이요 21도를 넘었어요. 전 세계 평균 수온이 21도 넘었어요. 4월 말에. 역사상 그렇게 높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4월 말부터 이제 꺾여야 정상인데 밑으로 내려져야 되는데 계속 올해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엘니뇨 현상을 겪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비교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엘니뇨의 큰 엘니뇨의 시작입니다. 내년은 더 커질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기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멸종을 걱정하기 전에 일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 많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 타고 될 수 있는 소고기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닭고기 먹고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에어컨 틀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 안 틀겠어요. 더 좋은 기술 필요하죠. 에어컨 전기를 조금 먹는 에어컨 필요하죠. 옛날에 에어컨 비싼데 컴퓨터 방식의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 나면서 우리가 전기를 에어컨 팍팍 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게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은 정말 중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을 우리가 빠른 시일에 해나가지 못하고 계속 석탄 화력 발전 쓰게 되면 우리는 이 위기를 피해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의 51%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수출을 계속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선진국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얘기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망할 생각이 없어요. 또 선진국들이 이만큼 하고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만큼을 쫓아갈 겁니다. 에너지 전환 요 분야에 큰 기회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과학을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시오. 근데 에너지 전환한다고 다 과학자 기술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에 생기는 무수히 많은 인문학적인 사회적인 문제들도 같이 풀어내야 되니까 뭐든지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기후 문제들, 생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출발점은 동물, 식물에 대한 사랑이에요. 동물 실행을 사랑해야지 되거든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걔들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이 저는 아주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을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벽 보고 사실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보림 출판사를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귀국했는데 그때도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림책은 아름다운 그림책을 내는데 갑자기 과학책을 아름다운 그림책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림 출판사가 메이저 출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과학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이해를 하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사회, 위험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나비, 새, 공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책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